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한 주간을 달군 정치권 주요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게 지금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국회가 행정 입법의 사항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게 말하자면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게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법이 있으면 모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제 집행을 위한 만드는 게 이제 시행령인데 이 시행령이 모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원래의 모법의 그 성격이라든지 방향에 맞지 않을 때 국회가 이 시행령, 지금 말씀드린 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 이 명령이죠 말하자면 이 명령의 제정 개정을 다시 변경과 수정을 할 수 있게 한 게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는. 그런데 이 부분을 국회가 수정 요구하는 것은 권력 분립에 위반된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의 소지도 있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고 국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일단 국회가 시행령의 제정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모든 시행령을 국회가 고쳐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모법이 위반됐을 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이 아니다라는 게 논쟁의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 최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거는 국회에서 철회돼야 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법이 탄생된 배경을 보니까 극히 비정상입니다. 이건 무슨 밤 새벽 몇 시에 우리 국민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그거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거 개혁 법안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맹탕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위한 그 공무원 연금 법안인지 통과시키는 것까지 이해를 하자 이거. 333조 전략한다니까. 나머지 1954조는 아무튼 우리 국민 세금으로 떼운다니까. 향후 7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그걸 통과시킨다면서 야당에서 야당 혁신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국민들 의사와는 상관없는 무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한다. 무슨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예, 무슨 저 복지부 장관을 해임하라. 이상한 걸 건더니 새벽 갑자기 국민들 잠자는데 아무런 뭐 언론의 보도도 없이 국민의 의견도 동의도 없이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게 뭐 국회법에 저촉이 되느니 삼권 분립에 정신이 맞느니 이 자체가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반드시 철회돼야 되고 내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절차라든지 민주적인 절차성을 상당히 훼손한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아주 입법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좀 강하게 이제 반대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체적으로 각자 제 역할을 집중해서 제대로 했어야만 했다라는 의견인데요. 이 세월호 시행령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 논란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이 세월호 시행령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민감하다면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현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제대로 다루고 판단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나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평가가 지금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당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와대와 이 새누리당 간의 어떤 당청 간의 여러 가지 협의 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현안의 본질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되지 못하고 이것이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개혁의 방향에 초점이 흐려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리서치앤리서치가 데일리 한국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1%였고요. 전체 질문 내용은 의뢰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10명 중 6명 또는 7명 정도가 절실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또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적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데일리 한국과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 예. 공감하는 의견은 10명 중에 4명 가량인 41.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열화와 같이 이 연금 개혁에 환영을 했지만 어느덧 이것이 여러 가지 현안들과 뒤섞여 버리면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희석돼 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별개산을 패키지처럼 연기한 것이 큰 문제다. 아까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헌법 107조 2항에 보면요. 행정입법의 입법사항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제 우리 행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만들고 시행령을 좀 모법보다 좀 광범위하게 해석해가지고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국회 규정에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통보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통보를 넘어서 그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처리한 다음에 보고를 해라, 상임위원장한테. 각 부서의 장관이라든지 장들이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국회법에서 이렇게 못을 박으면요, 나중에 국회에서 이런 걸 통보 처리 보고를 요구하는데 행정부서나 각 부처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요, 장관이 탄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네. 이런 엄청난 사안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민간 단체에서 과도한 그 뷰로크러시, 행정부의 권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대법원에서 조금 더 장치를 좀 경조하게 가다듬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심사만 하게 돼 있었는데, 심사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좀 입법 장치를 대법원에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네.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견을 줄 수 네. 있는 그런 거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청와대가 좀 다소 과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당청 관계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전 돌출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법적으로 충분히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 이제 개정안이 삼권 분립, 이른바 권력 분립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권력 분립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여기서 뭐 그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건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또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박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토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단지 중요한 거는 이게 새벽에 통과됐다고 그래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말씀인 것 같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문제는 과도하게 지금 청와대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게 이제 법원이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국회가 어쨌든 모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을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이것을 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그 이면에는 여권 내 권력 관계라든지 역학 관계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청와대가 반발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미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서 통과된 거란 말이죠. 그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이게 위헌이다라든지 또 권력 불입이 위반된다라고 할 그건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라는 게, 권력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대단히 혼합된 제도예요. 아까 잠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직 의원이 그러면 특보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청와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권력 구조 내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앞뒤가 맞죠. 논리가 일관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무 특보도 현직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또 대한민국의 현직 의원이 장관의 겸직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거예요. 그런 논란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위헌이다, 권력 분립이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귀를 딱 닫고 이걸 가지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여권 내에 어떤 친박과 비박 간의 이런 어떤 갈등, 그리고 당청 관계, 여러 가지 권력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말이죠. 이러한 논의를 하려면 일단은 좀 사전에 그래도 국민정서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야밤에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자는 시간에 이 국회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정 아닙니까? 상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느냐, 더 보완하느냐, 이런 중요한 법인데 국민정서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될 수 있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민주정치는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청와대가
당청 간의 의사소통이 좀 부실하고 내부 여권 내 역학구도가 좀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청와대가 이번에 할 말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뭐 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뭐 거부권 얘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역학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청와대에서의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보다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면은 왜 정치적인 조정 능력과 그다음에 입법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느냐라는 데 여론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안과 관련해서 이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했던 것은 공무원 연금 계획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시간적으로 이 청와대 대통령은 너무 촉박하게 또 압박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국민 여론도 느꼈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 새누리당 이 집권 여당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측면에서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촉박에서 뭔가 이것을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충분히 협상하지 못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네. 대체적인 국민 여론은 그랬습니다. 이것을 특정 시한을 두지 말고 1년 내내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제대로 이것이 사회적 합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무원 연금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자는 것이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충분히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새누리당 또는 더 나아가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도 충분히 그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 협상안의 내용을 확인했느냐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으로 이 정부 수석이 사퇴하는 또 상황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네. 국민 여론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시간을 정해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책임 없이 이것을 여야의 협상만으로 통과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공무원들의 처우를 오히려 연금을 통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처우를 통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오롯이 해주어서 그것이 실질적인 본인들의 수익이 될 경우에 노후 보장을 위한 사적 연금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은 고려치 않았느냐라는 것이 대체적인 네. 국민의 비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을 너무 맹탕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걸 통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잘 안 되잖아요. 항상 노사정위원회 구성됐다가 또 뭐 한국노총이 탈퇴한다든지 이게 잘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상당히 뭐 이제 개혁의 효과라는 거 사실 기여율과 지급률의 문제 있어가지고 낮추는 게 20년에 걸쳐 낮추는 거니까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70년 동안에 333조의 절감 효과도 있어요. 단지 본래 요구했던 것이 원래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어떤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적 개혁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이제 상당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앞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너무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배 부부장 말씀처럼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네. 너무 이걸 너무 폄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언제부터 청와대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앞장선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아까 국회법 개정안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네. 얘기가 나온 이유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됐던 거예요. 이것도 너무 또 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연계시키냐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본질이 어긋난 거라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있어가지고 진상규명에 있어서 조사 1과장을 검찰이 한다는 건 일단 맞지 않아요. 모법의 취지에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회법 개정안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살피면서 이런 것들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부분만 딱 찝어가지고 자꾸 비판하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그동안 청와대 특히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은 전혀 그러한 것도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역 의원을 정부 특보라는 게 뭔가 특별 보좌관 아니에요. 보좌관 임명하고 그럴 때 언제고 이제 와서 이걸 뭐 상권분리 위반된다. 이런 논리가 국민들한테 납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의 논리만 얘기할 건 아니다. 특히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타협한 거예요. 여야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 이해단체인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 다 같이 합의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수정 보완하더라도 이 부분을 맹탕격에다 얘기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죠. 최 교수님, 네.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개혁의 주체가 누구예요? 개혁을 하는 실무기구의 구성원을 보니까 공무원이 7명이고 대학 교수가 2명입니다. 그러면 민간을 대표하는 최소한 세금으로 때우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대표는 어디 있습니까? 구성이 좀 잘못됐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무원 연금의 특권을 좀 줄이고
원래는 구조개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낭보하고 그러다. 도대체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애초에 이야기한 거는 여당 안,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퇴했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개혁이 아니고 야합이고 담합이고 맹탕, 누더기 개혁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정치의 척도는 국민의 여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지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국회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걸 가지고 이 부분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권력구조가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정한 다음에 부정하면 뭘 하자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럼 거부권 아예 행사할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바꿔서 가능성은 국회를 네. 해체하는 게 맞죠. 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거 가지고 이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국민의- 뭘 어떻게 출발점부터 국민의 여론이 반영이 안 되고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국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거부권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럼 보십니까? 그거는 좀 신중한 문제고요. 네. 왜냐하면 이 거부권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도 당청 관계라든지 정치권하고 그런 미묘한 파장 때문에 이번에 경제 활성화 법안 5개 통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좀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한번 저 여당의 일단 저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철회 가능성이 있는지 뭐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지만 일단 노력하면서 이것도 아니면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받고 그래도 이제 국민 여론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상권 분립에 많이 위배된 이제 여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네. 그걸 보면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 그럼 거부를 해 맞는 거고 만약 국민 여론이 거부까지는 아니다. 그럼 대통령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치는 여론 정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첫 번째로는 특수성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특별히도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예. 단순한 국회법의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하고 여론에도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이 부정평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묶여서 임기 3년 차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것이 6월에 집중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대통령의 6월 중순으로 계획되어 있는 방미 효과도 상당히 반감될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지층들에게는 말 그대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당청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의 지지율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 또 이 지지층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제의돼서 이것이 또 통과가 돼버릴 경우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장악 능력에도 상당히 또 이런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고려는 하겠지만 실제 단행하기만은 여론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여당 새누리당 내 분위기를 보면 친박계 측에서 좀 지도부를 비판하는 분위기거든요.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 여러 가지 양보해주면서 좀 질질 끌려다닌 것 같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질질 끌려다녔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고 여당이 과거의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야당과 조율하고 조정했다고 보느냐 이건 관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이 지도부를 비판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 전체의 압도적인 여론이 여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 지도부에 끌려다녔다라는 게 아니고 친박의 이른바 그 아주 상당히 그 주도적인 의원들의 그 비판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있는 거는 뭐 그 여당 의원들의 관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보다 중요한 게 역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당청 관계 뭔가 불편한 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당위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차원은 이미 아닌 거죠. 지금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그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 50% 문제를 가지고 그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청와대와 당과의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도 국회법 개정안 어쨌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같이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굉장히 과도하게 과민하게 반응했잖아요. 과민하게 반응한 거죠. 과도하게라는 건 뭐 가치 판단이 들어가니까 놔두더라도 말이죠. 그런 점으로 볼 때 그야말로 사사건건 어떻게 보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갈등으로 비춰진 면이 있어요. 이 네. 부분이 바로 이제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른바 비박 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른바 투톱이
그렇지 않은 청와대와의 갈등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정책의 이제 부분이 있고 정치의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정책과 정치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법 개정 문제도 굉장히 그 청와대가 아주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거부권 행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네. 그대로 통과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아무리 새누리당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국회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본회의 부의된다면은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리더십은 결정적 손상을 입게 되고 네. 또 여권 내의 어떤 갈등 관계가 보다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친박계 처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뭐 해관일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그 여당 내부의 움직임 어떻게 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서청원 뭐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친박계 그 핵심 정무특보하고 윤상현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 입법 사고다. 입법 사고라는 이야기까지 과격한 표현을 좀 썼습니다.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 야당도 내용을 겪고 지금 혁신안을 만들고 여당도 보면은 친박, 비박, 탈박, 범박, 복박 복잡합니다. 예. 네. 그중에서 이제 핵심 친박 또 청와대 바치고 있는 그 대통령 친위 그룹들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유승민 대표가 사실은 그동안 원내대표 하면서 그러한 그 당청 간의 고리를 연결하려고 김무성 대표를 잘 보자 하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친박 의원들하고는 공감대 형성하는 데는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만에 좀 시간을 두고 이걸 하기 전에 서청원 대표 정도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 급히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고를 입법 사고라는 이런 과격한 표현이 나왔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당 정치가 이게 원래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권력이나 자원을 놓고 배분을 놓고 이게 싸우는 정치 마당에서 쉬울 수가 있습니까? 의견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출생 배경도 다르고. 그러나 여권 내에서만큼은 최소한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하기 전에는 회의도 자제하고 당정청 현부체좀 하다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실무자들을 자주 만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친박이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친박이 2012년에 이거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냐. 왜 그때 협상은 당신들이 해놓고 우리의 협상력을 가지고 다시 비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얘기가 국회 선진화법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은 뭐 친박과 비박 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권으로서 대단히 불편하죠. 모든 사안을 여당의 주장에 입각해서 볼 때 야당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국회 선진화법이 뭐 2012년도에 총선 앞두고 여당이 통과시켜서 여야 합의로 여당이 주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이전에 아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예산안도 제 시간에 통과됐잖아요. 넌 너무 국회 선진화법도 말이죠. 여당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이 자꾸 다수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뭐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그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게 다수결이에요. 따라서 원래 민주주의에 발전된 상태는 다수결에서 합의제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전 국회 선진화법은 굉장히 훌륭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운영에 있어가지고 야당이 이런 것들 이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연계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어떤 면에서 볼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저는 야당이 비판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는 저는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 어쨌든 여야가 이번에 처음에 실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9대 들어와서 19대 국회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임기 중반인데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뭔가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원천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원점으로 돌리다? 그러면 원래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여야가 잘 합의가 안 되고 절충과 타협과 조율과 조정이 안 되니까 자꾸 몸싸움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우리나라 불과 2, 3년 만에 정치가 선진화 됐습니까? 근데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몸싸움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불편이 여당이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한데 여당이 야당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놔둔 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드러난 거 이런 것도 수정보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바라볼 때는 말 그대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마저도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처럼 국회 선진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국민들은 적어도
이름 그대로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정이라도 돼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4%있고요.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 역할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32%, 네.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32%. 똑같았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았는데 더 놀랍고 주목해야 될 것은 모르겠다. 이 법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가 모르겠다는 응답이 36%였습니다. 국민들이 인식했던 것은 국회 선진화법은 앞서 최창렬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 행포를 막고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후진적인 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국회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이유로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된다. 당의 이익만 쫓는다.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비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회 선진화법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기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정치적 전략이었다면 말 그대로 국회 선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개혁, 즉 민생 현안과 정치적인 쟁점 법안은 분리해서 적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오르신 말씀인데 그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경제 활성화법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제가 봐도 그거는 빨리 통과, 물론 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재벌을 위한 법이다 비판의 논조는 있습니다만은 경제 활성화법 이번에 5개 이번에도 통과 안 됐어요. 그런 정도는 통과가 돼야지 경제를 살리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제자들 말이죠. 학생들 사회 나가서 일자리 받는데 도면 이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서 야당 독재라는 이런 누명을 쓰고 있고요. 법과 제도가 좋은 취지라든지 좋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런 정치인들만 있다면 좋게 활용되지만 이렇게 지금 보세요. 그 5분의 3이 제재권 5분의 3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5분의 3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장치는 그럼 과반수가 찬성해도 이건 통과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고 51% 대 49 여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번 사례 경제활성화법 통과 안 된 사례를 보니까 만약에 정치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이권을 담보로 정치행위를 한다 그러면 안 좋은 사례가 된다. 이번에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 선진화법도 이 차제에 지금 저 언제 그 쟁의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한번 검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프레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뭐 공감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경제가 안 들어가는 게 경제활성화법이 통과 안 돼서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이 통과 안 된 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남용한 건 야당이다. 뭐 이상한 이런 프레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건 맞지 않는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박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다시피 현재 야당이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같은 법안이라도 여당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게 오히려 가진 자들 위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걸 이런 관점을 보지를 않고 오로지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게 다 돌아간다. 이게 통과 안 되는 이유는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막 악용하고 남용한 건 야당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나쁜 법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은요 잘못된 논리예요. 그런 논리는 한 1초에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야당의 생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존중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야지 오로지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요즘 프레임이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무리죠. 너무 과도한 논리예요. 그런 것들은.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물을 놓고 분석을 할 때 이득과 손실을 볼 때 제가 보기엔 경제활성화법은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고 정치학자입니다만은 경제활성화법이 가진 장점이 70은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단점이 30은 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 이건 독재하고 있다.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입니다. 그것도 하나요. 네, 이거 왜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부터 야당 독재다, 뭐 저기 해괴한 일이다. 그건 의원의 말이었지만 네. 입법 사고다. 그야말로 말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최근에 우리가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런 말씀이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말의 수위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해괴한 일이다. 아, 여야가 통과시킨 걸 해괴하다 그러면 본인도 국회의원인데 본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가당착적 모순이에요. 어쨌든 간 입법부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 당에 속해서 입법 사고다. 왜 입법 사고입니까? 그게 단지 그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야당 독재다. 뭘 가지고 야당 독재라고 얘기합니까? 독재라는 거의 정의를 어떻게 내세요? 정치학자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독재라는 거는 뭐 그렇게 또 여쭤보시니까
대다수의 그 보편적인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독선과 자기 고집으로 갈 때 독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아니 야당의 그 여야가 합의된 걸 가지고 왜 야당의 생각까지만 얘기하면 왜냐하면 여당도 같이 합의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그 게 아니 어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니 객관적인 논점을 가지고 이거저거 토를 달고 말씀하셔야지. 계속 국민연금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이거저거 토를 달고 국민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야당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 그렇다면은 야당의 생각에도 동의한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가 있어요. 여당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럴 제가 수 말씀드린 논점은 박 교수님 말씀 100% 틀렸다는 얘기가 예. 아니고 독재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적절치 못하다는 발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문에서 매일 신문들이 타이틀에 이렇게 독재라고 그걸 뽑아놔서 그 신문이 잘못된 거죠. 그럼 그 독재라고 그러네. 말하는 그렇게 거. 그런 신문이 그랬다고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워딩을 아니겠어요? 쓸 때는 나름대로 판단가가 있지 네, 않나요? 그런 알겠습니다. 근데 새정치연합 얘기 좀 하죠. 혁신위 구성을 앞둔 김상곤 위원장 발걸음 상당히 분주해 보이는데 이 계파 갈등의 부실을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건전한 야당이 한 수를 바뀌기 때문에 야당이 잘 발달하고 잘 개혁이 돼야지 우리 정치가 선진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김상곤 혁신위원장께서 갖고 있는 짐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금 경제정당 이미지를 좀 만든다고 다시 또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김상곤 위원장을 도와가지고 빨리 야당의 혁신안을 정착시키고 제대로 이 일이 될 수 있게끔 돕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6월 10일까지 그 혁신위원들을 선정한다.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개파간에 지금 알력이 많이 보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영국이 야당이 상당히 지지를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당이 뉴 레이버, 새로운 영국의 노동장 기치를 걸고 모든 걸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이 혁신위원회도 좀 더 폭이 넓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학규 고문 정도의 그런 인물을 모시고 와서 네. 그러한 여기 개파 간의 인물들을 안배하지 말고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혁신을 좀 잘 꾸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지 말고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게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배 본부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국면에서 탄생한 것이 혁신위가 될 텐데요.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혁신위가 오롯이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위기 국면도 될 뿐더러 그리고 낮아져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고 총선과 대선의 경쟁력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 혁신위가 그런 타당성과 정당성을 오롯이 가질 수 있는 바로 당내 조직들의 컨센서스 합의와 동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그 부분은 그 부분이야말로 지금 이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지지층들에게 제대로 야권 통합의 틀을 궤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계파를 넘어서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함께 모아낼 수 있는 그릇에 모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합의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세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